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지난 2월 18일은 온타리오 정부가 신설한 법정 공휴일인 패밀리데이였는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날로 기획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과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가정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이제는 단순한 가정 불화나 부부 갈등을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인 여성회 김민경 씨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인 여성회에서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예, 오늘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한인여성회에서 이게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지킴이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네, 건강한 가정지킴이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는요, 온타리오 법무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5월에 시작해서 올 4월까지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지도자 훈련하고 커뮤니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그런 통념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가정폭력에 관한 그런 올바른 인식을 정립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법률이나 이런 경찰 신고 과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또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특히나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캐나다 내에서의 가정폭력 실태는 어떻게 보고되고 있습니까? 2002년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캐나다 여성의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과거 아는 남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형제나 아니면은 남자 친구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 캐나다 여성의 4명 중 1명은 남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곳에서도 이런 가정폭력 상태가 아주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인 가정의 가정폭력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은데 어떤가요? 심각한 상태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캐나다 통계 자료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한인 이민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 한인 여성의 이제 가정 상담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난 2006년 5월부터 1년 동안 가정 상담을 이제 문의한 건수가 총 1000건이었는데 그 중에 650건에 달하는 수치가 가정폭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 예. 이제부터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가정폭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배우자 관계,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관계, 또는 뭐 조부모 관계, 형제 자매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를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정폭력의 정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가정폭력의 발생 근원 원인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워 앤 컨트롤이라고 해서 파워를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가족 구성원 내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컨트롤하려는 데서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폭력을 정의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많은 가해자분들은 가정폭력을 뭐 어떤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잘못된 그런 변명이나 핑계일 뿐이고요. 가해자들은 보통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 개선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쓰기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러한 가정폭력의 주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폭력에서 보면은 캐나다 내에서 배우자 학대를 보면 전체 피해자의 85%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5%가 남성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나온 통념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뭐 남자분들이 오히려 여자분들한테 학대를 당한다. 그리고 뭐 여건이 신장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의 권위가 줄어들어서 여자들이 요즘에는 기가 세져서 네. 가정폭력을 오히려 휘두른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가정폭력이 최근 들어서 이제 남성들이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통계치를 놓고 봤을 땐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아무래도 여성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시는 여성들은 자기보다 또 약한 사람이나 약자한테 또 그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아동학대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노인학대도 문제가 많습니다. 네. 보통 가정폭력의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폭력의 유형엔 흔히 우리가 이제 5가지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신체적인 학대고요. 그리고 뭐 언어 학대를 포함한 정신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학대, 그리고 이제 성적 학대와 그리고 종교적인 학대인 영적 학대, 이 5가지가 가정폭력의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럼 먼저 이렇게 5가지 유형들 중에 신체적 학대를 먼저 꼽으셨는데 신체적 학대란 무엇입니까? 신체적 학대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구타라든지 뭐 불로 어떻게 해서 뭐 화상을 입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감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기상과 취침 시간, 먹는 것, 입는 것을 자기 맘대로 못하게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제 언어적인 학대 그리고 정신적인 학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언어 학대는 이제 정신적 학대 일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이제 정신적 학대에는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비하하고 그리고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신체적 감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 학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친구분이나 어떤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정신적 학대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평소에는 전혀 냉담하게 관심이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고 접근하는 것도 정신적 학대의 일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부 관계에서 또 불거지는 것이 바로 이제 성적인 학대일 듯 싶은데 성적인 학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부부 관계라고 해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부 간에도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제로 당할 때는 그건 강간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든지 또 임신이나 유산을 원치 않은데 그걸 또 강요당했다든지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야동이라고 하죠. 예, 맞아요. 야한 그런 동영상. 포르노그래피를 예. 보기 원치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보도록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행위들을 또 모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성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예, 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런 뭐 성적 학대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확실하게 알고 대처를 해 나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런 부부간의 부부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가정마다 다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두 가정에서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자라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각기 다른 그런 문화와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그런 대화가 우선 부족한 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예. 내가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른 걸 알면서도 내 방식만이 옳고 그래서 그거를 네가 따라와 주기를 원하고 거기서 그게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어떤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내 방식으로 따라오게 하겠다. 이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부부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폭력을 보았다든지 폭력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성장한 후에 또한 그렇게 부부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사실 가정폭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가정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캐나다 그런 통계 자료를 보면요. 캐나다에서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제 기소된 가해 남성의 70%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자란 아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캐나다 학급당 평균 3명에서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고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학급당 보통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지금 20%가 넘는 수치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다른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 그 가정 내의 폭력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들이 쉽게 쓰는 말 중에서 마누라와 부거는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패줘야 된다. 그리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그 가정 폭력에 대한 통념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오랜 역사 동안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관이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네. 특히나 서구 사회에 비해서 이런 잘못된 통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보면요. 우선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가정폭력 그 가해자들이 내가 그때 술이 너무 취해서 또 약물을 너무 많이 투여를 해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약물이나 이런 그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정신이 잃으신 분이 어떤 경우를 보면은 정말 교묘하게 안 보이는 것만 이렇게 또 때리시는 분들도 예.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신을 잃지 않은 게 분명한 것 예, 같은데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고요. 네. 가정폭력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또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다라는 네.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그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이제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성폭력을 또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거의 70%에 가까운 수치가 그 피해 여성이 알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피해 여성이 있을 때 옷차림이 조금 불량하다든지 밤에 외출이 잦다 그러면은 저렇게 행실이 저러니까 그런 일도 당하지라는 식으로 해서 피해 여성을 비난을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이것도 가해자 편에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통념이고요.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폭력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가정사기 때문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1, 2차 대전에서 숨진 희생자보다 가정폭력으로 숨진 희생자 수가 더 많다고 하면 그래요? 이거는 큰 사회 문제잖아요. 예. 이거는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정폭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대물림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만의 가정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회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임신한 여성은 굉장히 보호를 받고
항상 이렇게 안전한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임신한 여성들도 학대의 받는 피해 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임신한 여성 중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의 21%가 임신 기간 중에 이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고요. 이분들 중에 40%는 임신한 사실을 안 직후부터 폭력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폭력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 일정한 주기가 있다던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오가는 그런 폭력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찾아오는 그런 정말 습관적인 폭력을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 긴장 형성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폭발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니문 단계가 오는데요. 이제 긴장 형성 단계에서는 우선 피해자 여성분들이나 식구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가끔 가다가 비난이나 이런 욕설 단어들이 이렇게 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신체적인 학대가 가해질 수도 있고 언어적인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학대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굉장히 절망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슬픔을 느끼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허니문 단계에는 가정폭력을 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이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예.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쓴다든지 꽃이나 선물을 주면서 이제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피해 여성들은 우리 남편이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예, 그런 것만 없으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하고서는 이제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허니문 단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다시 긴장 형성 단계로 가서 또 폭발이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허니문 단계 좋았던 그거는 없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가해자는 이제 더 이상 피해 여성에게 이렇게 잘 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기가 돌아오는 간격도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리고 폭력의 강도도 처음에는 말로 심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뺨 한 번 때리고 점점 이제 올라갑니다. 네. 예, 나중에는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게 가정폭력의 주기입니다. 예, 가정폭력을 가하는 그런 가해자와 그리고 가정폭력의 그런 피해자들의 경우에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이러한 징후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을 주기도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징후들이 있나요? 우선 가해자를 살펴보면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밖에 나와서도 안에 하던 식으로 그냥 습관이었기 때문에 윽박 지른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항상 감시를 한다든지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를 해서 어디냐, 지금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일방적으로 대화를 해서 상대방이 반박하면은 거기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낸다든지 그리고 또 과장되게 또 친절을 베푸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 네.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고 젠틀맨인 경우에는 또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징후를 보면요. 이제 갑작스럽게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남편이 이제 뒤에서 못 가게 했다든지 무슨 갑작스러운 이유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그것도 이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도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따라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소한 것에서도 이제 결정을 못 내려요.
무조건 다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은 방해를 받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면 신체적인 손상은 물론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까지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그런 피해자들, 피해 여성들이 받게 된 영향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타나 이런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하면은 이제 신체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약물이나 이런 알코올에 의지를 하면은 약물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밥맛이 떨어진다든지 잠을 잘 못 자서 식욕 수면 장애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타나 이런 걸 심하게 당하다 보면은 뭐 가장 안 좋은 결말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이제 영향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슬프고, 그리고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다운되는 그런 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장애에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PTSD라고 해서 포스트 트로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게 추락을 해서 또는 뭐 열차 사고가 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한 후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이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걸린다든지, 또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폭력을 당했던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완전히.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장애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살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영향을 보면은 우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돼요. 우선은 컨트롤을 하는 가해자들은 보통 바깥에 잘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기피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더 못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들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정폭력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들의 경우에는 또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사실 피해 여성이 받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만 이 아동들이 제3자 입장에서 받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정서적인 영향이 먼저 나타나는데요. 정서적으로는 우선 그들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엄마가 폭행을 당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때릴 때는 또 밉고, 그러면서 감정의 갈등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될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항상 마음이 어지럽죠, 아이들도.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지각적이라는 거는 이제 잘못된 자기 나름의 사고방식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뭐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런 인식을 또 갖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가정 내에서 그런 불화를 밖에 나가서 보이기 싫기 때문에 또 너무 노력을 하다 보면 완벽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선은 집중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집안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가기를 꺼려하고, 또 지나치게 또 아이들과 사회 활동에 너무 또 치중을 한다든지, 또 뭐 야뇨증이 생겨서 밤에 오줌을 이불에 지린다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아이들하고 놀 때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다든지 이런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이런 아이들의 많은 대부분은 신체적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다른 평균 아이들에 비해서 더딥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항상 피곤해하고 집중이 불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이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인여성회에서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까지 한 2번의 그 동료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32명의 동료 지도자가 배출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커뮤니티 워크숍을 통해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나 기관, 이런 개인들이 모인 그런 집단, 그런 데서 저희에게 이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워크숍을 의뢰를 주시면요. 저희가 원하시는 시간대에 직접 찾아가서 워크숍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가 4월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워크숍을 해드립니다. 예, 오늘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가정사다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통념부터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나중에 커서 가정폭력을 대물림하는 거를 어느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타파하기는 힘이 들고요. 이웃이나 이런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서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캐나다 한인여성회 김민경 씨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춥다고 꽉 닫아놓았던 창문들을 활짝 여시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